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라는 대형 변수로 야당이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당장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대검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항고 포기, 석방지휘, 꼭두각시 검찰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후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한 건 직무유기란 겁니다. 야당은 대검을 항의 방문해 검찰총장 사퇴도 촉구합니다. 이틀 혹은 사흘 안에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제 추진할 경우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가 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풀어줬습니다. 다른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만으로 심우정 총장은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사위에서 심 총장에 대한 현안 질의도 추진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 헌재를 겨냥해 여론전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에게 총동원령을 내리고 매일 탄핵 촉구 장외 집회와 2차례 의원총회, 국회 농성 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선 탄핵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오동훈 공수처장을 고발하고 헌재엔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세에서 벗어나 공세로 전환하는 모습인데 오늘 예정됐던 여야 간 국정협의회는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만큼 헌법재판소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에 이번 주로 예상되는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춰라고 압박한 겁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선 고발까지 검토 중입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공수처의 무면허 수사 폭주가 위법과 탈법의 쇠사슬로 대통령을 올가맨 것입니다. 탄핵 소추 이후 줄곧 수세였던 여당이 윤 대통령 석방으로 공세로 전환하는 모양새인데 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수계의 지령을 받고 경고망동한다며 견제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여야 국정협의회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한 상황. 앞서 여야는 오늘 3차 국정협의회를 열고 민생의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 모두 미리 공지한 일정에는 협의회 일정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국정협의회 개최는 불확실하게 됐고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재개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사흘째입니다. 한남동 관저로 돌아온 윤 대통령,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탄핵 심판 막바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관저 인근에는 다시 찬반 집회자들이 모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재민 기자, 현재 한남동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관저 앞엔 주말 내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집회가 끝난 뒤 지금까진 조용한 상태입니다. 탄핵 심판 결론이 날 때까진 찬반 집회가 이어질 전망이라 경찰은 차벽을 설치한 채 대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로 돌아온 이후 외부 활동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머지않은 만큼 관저를 나와 지지자를 만나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등의 활동은 자제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관저에 머물며 대통령실과 변호인단, 일부 여당 인사 정도만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속 취소로 탄핵 심판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의 결집을 유도해 정치적 동력을 키우려 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정치권이 다시 경량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경찰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찬반 집회가 세대결 양상으로 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만큼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이래 전 경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가포 비상 발령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이제는 탄핵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변론 절차를 마친 헌재는 아직까지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평일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는 14일 이번 주 금요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 취소로 선고가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평일을 거듭하며 최종 결정을 준비 중입니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변론 종결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오는 14일 금요일에 선고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경우 이틀 전인 오는 12일까진 선고일을 공지할 걸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 날짜를 공지했었습니다. 반면 선고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헌재에 변론 재개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별개라고 선을 그어온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으로 일반 법원의 재판과는 다르며 마은혁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변론 재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석방 이후 관저로 돌아간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나경원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특별한 말씀 없으시고 그냥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건강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다는 말씀도 전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국정 관련해서는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나요? 어떤 얘기 있으셨는지 간략히 소개만 해주신다면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취지셨고요. 예. 구치소 안에 계실 때는 내용을 잘 모르셨는데 밖에서 많이 애써줬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고요. 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석방이 되셔서 관저로 돌아가셨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하러 가실 계획도 있으신지도 궁금한데요. 특별히 아직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아마 이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시기 때문에 예. 앞으로 향후 재판 준비 같은 것, 변론 최후 변론서 같은 것을 검토하신다든지 이런 걸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관저를 방문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관저 정치 재개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이제 헌재 결정을 앞두고 특별한 그런 정치 행위를 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헌재의 결정 결과를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의원들이 예. 관저 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시는 분은 있지만요. 그거는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는 의원들께서 원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접견에 나선다고 하시더라도 제가 이제 언론에서 기사를 보기에는 언론을 통해서 본 거는 그 지도부가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석방 이후에요. 찬반 집회 양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집회 양상이 좀 더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 같거든요. 선고 이후에 이 국론 분열 우려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안 그래도 사실은
탄핵 찬반 집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심하게 이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일 텐데요. 저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due process of law입니다. 이 적법 절차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따라야 된다. 그런데 예. 그동안 수사도 헌법재판소 재판도 이에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구속 취소는 그 적법 절차의 원리를 드디어 하나 정도 실현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었는데 무리하게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차례인데요. 저는 헌법재판소도 이 법에 따라서 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동안 절차가 굉장히 헌법이나 법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많았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아마 초식에 갖다 놓고 재판하는 거 처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판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뭐 소송 기록을 송부 요청할 수 없는데 소송 기록을 수사 기록을 몽땅 갖다가 보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위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재판 판단을 함에 있어서 정말 적법 절차에 따라서 증거 법칙에 따라서 재판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요. 예. 그렇게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결국은 각하 결정이나 기각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의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석방 결정과 실제 석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어떤 정치 검찰의 목리 또 그 어떤 목리에 있어서 박세현 특수본부장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SNS에서 거론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다시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법원이 석방 취소를 결정했는데 검찰이 석방 취소 결정이 있는 날을 넘겨서 28시간 만에 석방 지휘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아실 겁니다. 영장 기각이 됐다고 항고하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을 겁니다. 영장이 기각이 되면 영장 재청구만 되지 그 기각에 대해서 항고하지 못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헌법에 따라서 그리고 법에 따라서 인신 구속에 관한 전속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법원이 풀어줘라 했으면 즉시 풀어줬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즉시 항고나 항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붙잡고 있었다. 이거는 저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원 출신이라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사실 이 석방 지휘를 그 당일을 넘겨서 이렇게 한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영장 기각 결정과 구속 취소 인용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2011년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에서도 예. 똑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 인신구속에 관한 것은 법원에 최종 권한이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것을 갖다가 석방지휘를 하지 않고 뭉개고 있었다. 이거는 정말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온 얘기에 따르면 검찰총장과 수사본부장관의 충돌이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예. 그럼 수사본부장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야권에서는요.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권 탄핵 남발하는 야권답죠. 이 한마디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것, 법원의 결정을 따른 것을 따르지 말라고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껏 탄핵 남발한 야당의 행태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의원님 이것이 마지막 또 새로운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겠죠. 야당의 이러한 행태가.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는 14일 탄핵 심판 선고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 석방이 이번 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선고 일정 미뤄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 처음부터도 14일이 꼭 유력한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마 이번 그 법원의 결정을 보면서 헌법재판소도 적법 절차, 듀 프로세스 오브 로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그 안에서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의 과정에서 예. 그동안 여러 가지 절차 위반 부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탄핵 소추 안에서 그 일부를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죄를.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추 동의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부터 논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논점들 중에서 절차에 관한 논점만 한 1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평의를 다 거쳐가면 상당히 좀 논의가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패널 4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추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조기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왔습니다. 여당 의원들과 통화를 가진 것 외에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모습인데 일각에서는 뭐 대국민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 뭐 또 여러 가지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윤기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좀 어떤 모습들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탄핵 심판 대비하겠죠. 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실 1월 14일 날 헌재 재판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1월 15일 날 구속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헌재 심판을 구속 심판을 받게 된 거죠. 따라서 본인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상태에서 변호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대외 활동은 안 하더라도 헌재 재판정에서 최후 진술한 내용들과 관련된 메시지는 간접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를 들면 누구를 만나서 그분께 말을 하고 그분 그 전원을 통해서 망국적 위기 상황이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예산을 깎아서 국방이 위태롭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대공수사권 문제도 얘기했었고 개헌 문제도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된 단편적인 메시지들을 전원 형식으로 낼 가능성은 상당히 크고 그것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 최후 변론을 했지만 변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에게 지속적인 입장 전달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관저 정치 재개 가능성도 나오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 가능성이 높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태도와 입장을 보면 뭐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도 직접적으로 같이 싸우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매우 부적절하게 입장 표명을 해왔었는데 지금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고 구속 취소라는 일시적 석방 상태인 것이지 탄핵 소추되고 파면 결정이 임박한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라는 신분,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피고인이라는 신분, 그리고 그와 함께 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한 10명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구속 기소된 상태라는 이 상황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낸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 분열을 계속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하고요. 메시지를 낸다면 딱 하나, 어떤 시기든 간에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 입장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정치권의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면서 검찰 향한 공세 수위 높이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란의 수개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석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입니다.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질 모양입니다.
네, 역시 여야의 입장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나경원 의원 전화 연결에서도 일단은 대통령이 석방이 되기까지 28시간이 걸린 거에 대해서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항의 방문을 할 것이다 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30번째 탄핵이에요. 만약에 진짜 탄핵까지 간다면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탄핵 중독이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야당이 탄핵으로 풀겠다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탄핵 중독이라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는 것에 다름이 아니겠죠.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아주 중요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데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빨리 따르지 않았다고 탄핵소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결정을 하루 만에 수용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하도록 결정했다고 해서 그걸 또 탄핵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늦게 따르면 탄핵 사유고 법원의 결정은 빨리 따르면 탄핵 사유입니까?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이 중대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데 이 모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29번의 탄핵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찰을 향해서는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굉장한 압박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좀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법원 결정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다 공감하는 건 아닙니다만 검찰 수사기관들에서 빌미를 제공하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날로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검찰과 사법부에서 계속 날로 계산을 해왔지만 사실 우리가 시기를 일렬로 다시 되돌려보면 그 당시 구속 영장 신청이 기각됐을 때 그 당시에 대부분의 법조계에서는 이거 날로 계산하고 하면 한 2, 3일의 여유가 있다라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만 유독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이게 곧 만료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걸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빨리 기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1월 26일 오전을 떠올려보면 갑자기 전국 고검장회의, 지검장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시간을 끌었다는 그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권한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권한, 지기현 부장판사가 사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그 담당 형사재판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검찰 역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는 연결고리를 검찰이 제시한 겁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수사를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죄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를 제시한 건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연결고리가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이 수사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사법부의 내용도 공감하기 어렵지만 검찰이 그 이후에 그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이 더 문제점이고 그걸 지적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공격보다는 수사기관에 대한 공격,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떤 공수처가 이번 수사에 개입하면서 좀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논란이 좀 초래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공수처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을 만들었을 때 법의 미비점을 만들었던 민주당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법에 공백이 있을 때는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구속영장, 체포적부심 이 수차례의 판단을 사법부가 했을 때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줬다고 저희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이번에 법원에서는 이거 아직 부족하다. 한 번 더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든지 너네가 해봐라라고 한 것인데 그걸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으나 검찰이 그걸 시도하지 않은 것 자체가 더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민주당에서는 검찰 압박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압박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책임 묻겠다면서 고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장 쇼핑 의혹 논란이라든지 여기가 다시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유기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영장 쇼핑 논란은 형사 일부에서 관련 수사를 하고 있죠. 압수수색까지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번 영장 그 판사가 구속 취소하면서 한 줄 쓴 게 있어요. 뭐냐면 공수처 관련해서 원래 공수처 주장 그랬거든요. 내란죄 수사권 없는 건 맞지만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인지했기 때문에 따라서 수사권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인지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인지한 이런 사정이 없다. 그러면 공수처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불법 체포를 한 거거든요. 불법 수사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수사권이 있는지 잘못 해석했다 이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만약에 인지한 정황이 없다면 본인들이 스스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검찰과 경찰의 이첩권을 행사해서 갔다가 본인들이 또 체포를 주도하고
체포 과정에서도 보면 사실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체포영장 집행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집행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집행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경찰의 수사관을 100명, 500명을 파견받아서 집행을 한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전반적인 과정, 수사에 착수한 것부터 체포 과정, 그다음에 검찰의 사건을 넘기는 과정, 일련의 전부 전 과정이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영장 받는 과정도 국민께 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부분도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종합적으로 형사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수처가 이번 수사에 끼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조기현 변호사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구속 취소 결정문을 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수사권 관련해서 인지한 어떤 정황이 없다. 네. 죄송합니다. 없다라고 이 1심 법원이 판단한 게 아니라 그러한 정황이나 사정이 없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하는 이 사정이 없다라는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그대로 앞에 전단에 기재를 해놓고요. 관련해서 이제 공수처법이라든가 대법원 판단이 없다는 부분을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가 인치 과정의 불법성이라든가 인지, 그러니까 직권남용에서 내란죄로 인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판단을 했다라고 1심 법원이 판단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니 구속 취소 결정의 사유로 삼겠다는 정도이지 네.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가 절차상 인치 과정의 위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 판단을 한 게 아니라는 부분이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수처 수사권, 관할권, 형사 이 소송법상의 네. 이 압수수색 영장의 지역 추정 안보상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한 법원이 판단한 게 아닙니다. 마치 판단한 것처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면서 그게 나서 결론적으로는 내란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마치 무죄 판결이 있는 것까지 지금 주장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1심 법원의 판단은 이런 절차상 문제가 공수처법상에 명확하지 않고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2단계에서는 구속 취소를 해서 절차적 문제가 향후 계속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 정도에 그친다는 부분을 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 법조계 정치권의 해석도 굉장히 달라지고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런 건 이제 김경수 전 지사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당신 농성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었죠. 마은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단신 농성을 들어갔어요. 사실 거리에서는 이미 찬반으로 여론이 굉장히 극렬하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정치인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단식 농성과 헌재의 결론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사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단식을 하면서 사회 통합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가 어렵죠. 더더군다나 김경수 전 지사가 이렇게 단식 농성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적인 횟수의 댓글 조작으로 이미 실형,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서 복역을 했고 그 범죄 행위 자체가 사실 민주주의 파괴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뒤흔든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명분으로 이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단식 농성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상당히 어불성설이고 그런 점에서 애초부터 복권되지 말았어야 할 인물이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칩니다. 어쨌든 단식 농성과 탄핵 심판은 아무런 그 결론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없고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으로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요, 지난 주말 열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철야 동성과 장외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하는데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일단 탄핵에 찬성하시는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인해 아마 불안감들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을 떠올려 보면 그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이 탄핵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그런 동의하시는 분들, 국민들께서 참 거리로 많이 나오셨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안심을 하고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가시화된다고 느끼는 탄핵 반대 세력이 더 많이 나왔었죠. 예. 근데 이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석방이 되다 보니까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거리로 많이 나오실 겁니다. 네. 그럼 민주당은 그분들의 마음을 좀 불안감을 해소시켜 드리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구치소 안에서도 본인에 대한 이 관저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끝내 막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고, 그럼 나온 다음에는 더 얼마나 더 본인의 이 헌법 재판이나 형사 재판의 지연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쓰지 않겠느냐라는 불안감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리로 나가서 국민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겠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잘 막아내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농성과 그리고 거리 투쟁 이런 것들을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여론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변론 재개를, 야당은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양측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법원 결정을 좀 참고를 해서 적법조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 조속한 윤석열 파면이 이 사태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주시길. 윤기찬 변호사님, 지금 여당에서는 법원이 공수처 수사를 위법하다고 본 거라면서 이 탄핵 심판 추가 변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변론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변론 재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조계 생각들이 예. 왜냐하면 증거조사를 새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변론 재개를 하는 것인데 기존에 했던 증거조사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증거조사를 통해서 증거 능력에 대해서 배제하는 것보다는 이미 채택된 증거들에 대해서 각 재판관들이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이 증거는 믿을 만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지금 나왔던 구속 취소 과정에서 나왔던 법원의 입장 이 등이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평의가 좀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변론 재개를 하게 되면 좀 복잡한 문제들도 있거든요. 마흔역 재판관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재판관들 입장에서 보면 평의는 늘어날 가능성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이게 공수처 수사 결과나지 수사를 통해서 얻은 증거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사권 논란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얻은 관련 자료들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수사 기록을 갖다 증거로 쓴 헌재의 재판 입장에서 보면 다소 평의 과정에서 약간의 경륜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론 재개는 되지 않더라도 선고 일자는 조금 늦춰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죠.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를 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만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헌재도 상당히 예의주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정의 취지는 결국은 윤 대통령에 관련된 재판에서는 절차적인 논란의 가능성을 한치도 허용하지 않겠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헌재도 특히 그동안의 증거법 관련해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른바 완화된 전문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완화된 전문법칙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헌재가 과연 해석으로서 계속 관철할 수 있는 것이 맞느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에서 사실 인정의 범위를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탄핵 심판의 결론에 필요한 범위로 사실 인정의 범위를 좁히고 그러면서 완화된 전문 법칙을 적용하는 범위 또한 최소화해서 논란을 줄이려는 그런 시도가 평의에서 있다면은 앞으로 평의 과정이 좀 길어져서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변론 재개 여부와 맞물려서 결국은 증거조사 이 부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야기가. 그러면서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회유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 파일 관련해서 이것도 증거조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 검토해보겠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이 회유나 협박에 의해서 신빙성이 떨어진지 여부를 판단을 하려고 하면 일관성이 흔들렸는지 그 일관성이 흔들리는데 외부적 요인이 작동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곽종근 사령관 관련돼서 회유 협박 논란은 국민의힘 측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일 뿐이고 실제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동일합니다. 반면에 이 신빙성의 문제를 삼는 근거로 삼는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은 오히려 이 국방위원장을 만난 이후에 미묘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텔레방 운영과 관련된 위증까지 했습니다. 누구의 진술이 흔들렸고 누가 회유받았을 가능성이 있는지에서 헌법재판소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 일관성이 흔들렸고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은 일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회유 협박이 있었다고 하면 오히려 김현태 특임단장 쪽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회유 협박 논란은 논란이고 주장일 뿐이지 이게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해야 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말씀하세요. 예. 사실 저희가 그 유튜브 12월 6일자 유튜브에서 다 나왔잖아요. 거기에 회유, 글쎄 그걸 회유로 판단할지는 뭐 각기 시각이 다르겠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의 말이 거의 달라지는 모습이 유튜브로 사실 저희가 다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이제 국민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심지어 헌법 대심판정에서도 말이 수차례 바뀌어 있고 정의혁 재판관이 그 말에 대해서 또 되묻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다르겠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보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뭔가 오염돼 있는데 오염의 정도 모르겠습니다만 오염됐다는 것은 글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재 선고 언제 나올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에 나왔습니다. 최근 이곳에 중고 물품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막 쌓여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에요. 창고들 다들 몇 개씩 갖고 있어요. 그 창고에 다 쌓여 있어요. 대부분 사용한 흔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지만 중고 물품들입니다. 최근 자영업 폐업이 잇따르면서 쓰다 버린 냉장고와 싱크대, 식탁 등 주방 기기들이 중고품으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폐업이 가령 예를 들어서 30군데다 오픈은 한 군데밖에 안 돼요. 오픈이 없다 보니까 창고에 계속 물건이 쌓이는 거예요. 창고에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밖에다 야적에서 쌓아놓고 그런 형편이에요. 경기 불황 등 여파로 지난해 전국 음식점 10만 7,526곳이 폐업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일반 음식점 폐업률은 10.4%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영업의 몰락은 다시 소비 위축 등 경기를 끌어내려 경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풀폐업을 하게 되면 그 자영업자들이 한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할 때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인구가 빈곤이라든가 이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한계 상황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회복시킬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앵커가 간다였습니다. 네, 최근 강남에서 시작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3구의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거래가 없었던 서울 외곽 지역도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희동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2,100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단 한 건도 거래가 안 됐지만 요즘 들어 거래가 부쩍 늘면서 급매물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실제로 거래량은 많이 늘었어요. 명절 지나고 나서 저가 매물은 거의 다 소진됐다고 보시면 돼요. 노원과 함께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인 도봉과 강북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거래량이 좀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안 나가던 것도 이번에 싹 거래되고 그랬네요. 전문가들은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 기대감이 노원, 도봉, 강북, 즉 노도강까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토지 해제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강남에서 마용성을 거쳐 노도강 지역까지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남은 주요 단지에서 최고가가 잇따르는 등 집값에 불이 붙었습니다. 특히 잠실이 있는 송파구는 지난주 상승폭이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매도자가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배액배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배상해봤자 2, 3천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최하 5천에서 1억 사이는 올라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와 서울시는 다음 주부터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지만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시작되면 시장은 더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 에픽 시작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관련 부동산 시장 관련 소식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이제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강남 3구 집가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 지금 소장님과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용성 역시 또 들썩이고 서울 외곽 지역도 들썩이기까지 한다고 해요. 맞습니다. 실상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전형적인 상승세 확산을 보게 되면 강남이 먼저 뛰고 네. 이른바 이제 준강남이라고 불리는 마용성으로 확산되는데요. 그 모양새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이제 1월부터 3월 초까지 거래된 서울 시내 신고가를 보게 되면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어요. 네. 55%. 직전 2개월보다도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거래 비중 1위,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사실 서초구입니다. 신고가 비중이 71%. 오. 그러니까 10개 가운데 7개가 신고가를 갈아쳤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관악구, 광진구, 마포구, 중구, 송파구, 강남구의 순이었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노도강이라고 하는 노원, 도봉, 강북구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이 급매물 위주로 이제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상승 거래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다라는 건데 이 소식에 가장 불편한 곳은 서울시입니다. 그렇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된 다음에 아파트가 몰랐다라는 얘기가 불편하니 보도자료까지 내고 있습니다. 호가만 놀랐을 뿐이다. 실제 집값 상승률은 1% 수준으로 미미하다 하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로 매매가 서울시가 낸 자료처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호가만 그런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이제 이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보고 있었는데 거래 해제 이후 호가가 2억, 3억 올랐습니다. 체감상 포기하고 다른 곳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거래가 되고 있는 것도 맞지만 호가를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그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지난달에 신규 주담대가 7조 원을 넘어섰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와 연관이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5조 원만 넘어도 이제 이 대출 옥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이 7조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한 달 만에 34%가 급증한 겁니다. 지난해 9월이 5개월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신규 담보대출이라고 했으니까 과연 정책성 대출일까? 봤더니 정책성 대출 비중은 오히려 2달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새해 들어서 이제 이 금융당국이 전반적으로 대출 관리를 완화해 줬거든요. 여기에다가 은행권이 공격적으로 대출 영업을 하다 보니 정책성 대출 이외에도 실수요자들 대출이 좀 많이 늘어났다. 여기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했죠. 강남권의 토지구역 허가 해제됐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담대 대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가계대출 위험수위다, 위험수위다. 이 얘기 계속 해왔잖아요. 정부 차원의 선제 조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오는 7월 되면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이른바 이제 3단계 DSR 제도가 시행이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까지 가세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 상반기 중 가계대출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3.8% 이내에서 관리한다라는 방침인데요. 오는 7월로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시행으로 어쨌든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대출 관행을 좀 정착시키겠다라는 거고 또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현재 GDP 대비 90.5% 수준인 가계비출 대출 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 짚어봤고요. 이번에는요, 물가 관련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2달 연속 2%대 오름세에
또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물가 오른다는 얘기 안 할지 이것도 참 궁금해지는데 결국은 석유값 올랐기 때문인 건가요? 맞습니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서 2.0%입니다. 1월에 2.2보다는 상승폭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2%로 높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들어보면 사실은 고환율입니다. 그렇죠. 고환율 때문에 석유류 가격이 크게 뛰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가공식품, 외식 물가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고환율 때문에 석유류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서 6.3%나 뛰었습니다. 전체 물가 상승률의 3배 이상으로 떨고 있고 이외에도 축산물, 수산물, 전기가스 수도와 외식, 서비스업 물가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짚어주셨던 가공식품 가격 중에서도 특별히 많이 오른 부품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맞습니다. 있나요? 지난달 가공식품 가격이 무려 2.9% 올랐거든요. 전체 소비자 물가를 0.24%포인트나 끌어올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부 가공식품은 수년 내 최고치, 오징어채 드셔보셨어요? 최근 오징어채 가격이 1년 만에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1년 이후 1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이외에도 참기름, 비스켓 가격이 1, 2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2월 기준 가공식품 73개 품목 가운데 5% 이상 오른 품목이 18개, 25%예요. 4개 중에 1개 가격은 1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고 있어서 근데 가공식품이라는 건 원재료 가격 낮아진다고 해서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가게 먹거리 부담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징어채 참기름 사실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반찬인데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요. 다음 달에요. K2 흑표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굉장한 소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규모의 계약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최대 이제 무기 수출 대상국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K2 흑차 전표 180대입니다. 거의 60억 달러, 8조 7천억 원, 9조 원 가까운 규모의 수출 계약이 이르면 다음 달 체결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 2차 수출인데요. 1차는 지난 2022년 8월 체결된 1차 계약 규모와 동일합니다. 당초 2차 수출 계약은 지난해 성사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폴란드 내부의 사정과 또 우리나라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지연됐는데 2차 계약이 성사되면 폴란드와의 방선 협력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시국은 좀 어지럽지만 그래도 K방산이 좀 힘을 내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이 들린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프랑스 파리 에펠탑이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도와주세요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유엔은 이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게 여성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콜로세움 앞에서는 참가자들이 보라색 연막을 터뜨렸고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여성들이 의회 앞에 보라색 신발을 내려놓았습니다. 파키스탄의 한 단체는 가자지구 여성들의 인권을 지지하며 행진을 벌였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의 날을 기념했네요.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도 특별한 여성의 날을 보냈다고요? 네,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여성들을 위한 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 여성들이 한 손에 꽃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서 잠시 군대를 벗어나 단체로 영화관을 찾았는데요. 영화 관람을 마친 군인 여성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워 보였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2.6도, 제천, 영하 3.2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15도 안팎까지 오르며 봄 기온을 물씬 느낄 수 있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정체로 인해 아직도 서쪽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수도권과 세종, 충남과 전북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보이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까지 인천과 중부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당분간 수도권과 충청, 호남에는 연무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이 14도, 대전과 대구 15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모레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도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